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실 때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대립, 백치형, 외국인은 좀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는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흐름세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 월요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이후 국내 환매를 위해서 지금 기관 쪽에 매물이 좀 상당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2,000선 이후에 1조 한 3천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환매 물량은 얼마나 남아있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인사이드 오늘의 주제입니다. 펀드 환매의 벽,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분 이동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국내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최근 들어서 이 투신권의 매매 동향, 그러니까 펀드 환매 물량을 포함해서 투신권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향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좀 주춤하지만 계속해서 코스피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중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입니다. 자, 표를 통해서도 좀 보실 수가 있겠지만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8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매도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전체 매물 중에서 투신권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던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만 1조 2,625억 원이 순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보시면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설정액은 연중 최저치까지 또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에 60조 원, 그리고 2월에 61조, 3월까지 61조 원을 기록하다가 4월 21일 정도 됐을 때 57조 원까지 떨어진 것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57조 6,937억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것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보자면 1950선에서 또 2000선까지 계속해서 이 박스권 내의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1950선 하단에서는 자금을 계속 유입시키다가 2000선 상단에서는 유출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펀드 설정액이 연중 최저치라는 점은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전문가님,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2,000선만 넘으면 무조건 펀드 쪽에 환매 물량 나온다, 기관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지수대별에 봤을 때 펀드 환매 물량이 가장 많았던 적은 어느 구간이었나요? 예, 지금 펀드 환매가 가장 이제 좀 많이 나왔던 시점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횡보 국면을 보이다 보니까 뭐 2,000선에 안착을 했다가 또 하락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냥 2,000 되면은 환매한다라는 이게 도식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MMF 쪽에서 한 78조 원대 수준으로 71조에서 한 7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환매를 하고 또 단기자금 쪽으로 또 대기성 자금 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쪽에서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증권, 그러니까 롱숏 펀드 쪽, 그쪽이 뭐 되겠습니다만, 혼합증권 쪽에서도 이제 자금들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 환매 물량에 대한 부담을 지수가 좀 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펀드 유출입이 들어왔을 때, 기준점의 변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보면은 환매가 한 4조 5천 정도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어떤 지수대, 그러니까 1600에서 1700 사이에서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 이상이나 그 이하권에서 나왔던 것들은 조금 제가 제외를 했고, 큰 뭉치만 본다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700선 정도에서 12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시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는 특이하게 이제 그 유입이 좀 됐었습니다. 이게 5조 5천억 정도
2100 이하권에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2012년도에 이제 악성 매물화가 됐겠죠. 요게 이제 한 6조 3천 정도 환매가 되어서 2012년도에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1900에서 2000포인트 정도 약 손절성 물량들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2013년도에도 6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한 2000포인트 정도에서 나갔거든요. 예, 나갔고 전체적으로 뭐 2009년, 10년, 11, 12, 13 이렇게 본다라면 11년도 제외하고 환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금 이제 변화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2014년도 1조 정도가 환매가 나왔고 유입이 7천억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림에 돼 있는데 환매 기준점이 보면은 유출된 게 한 1950에서 2000 정도 나갔고요. 네. 유입된 게 1900에서 1950 정도에서 이제 유입이 돼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2014년도에도 보면은 뭐 환매와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1900포인트, 1950포인트에 들어왔던 것들은 1950, 2000포인트에서 청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물량 부담은 아마 어느 때보다도 좀 올해가 좀 저는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이 중요한 거는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환매가 되는 기준점 지수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앞서서 이혜진 기자도 전해주셨지만 이 지금 펀드 쪽에서의 자금도 지금 현재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허 의원님, 네. 예, 지금 현재 코스피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고점은 경신했다 다시 내려갔다 이러면서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은 항상 기관의 펀드가 환매가 나올 때 이렇게 조금 지수의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가 꺾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말해서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펀드 환매 그 학습 효과가 네.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수를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랑 현대차 이익 모멘텀이 이제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뭐 그런 형태로 계속 좀 환매가 이선만 오면 나오는 것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지배주주 순익 기준으로 2013년도에 연간 29조 8천억 순익 내면서 이제 2012년도보다 29%가 순익이 늘었습니다만 올해는 30조 1,600억으로 작년 대비로 거의 정체된 수준. 그리고 이제 예. 2015년도에도 역시 30조 6천억으로 역시 정체될 것으로 나옵니다. 컨센서스가 현재로서 내년까지는 일단 어닝이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급감하는 그러니까 둔화되는 것으로 완전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호 의원님은 지금 이 지수의 정체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단순히 네. 수급적인 요인만은 아니고 또 기관들의 펀드도 요걸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전체적인 예. 큰 흐름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네. 염두에 둔 어떤 전략들인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2012년도에 8조 5천억 순익으로 하면서 이제 11.8% 전년 대비로 이익은 늘었었는데 2013년도에 작년에 8조 5천억으로 정체 조금 줄었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올해도 한 8조 7천억 정도 정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은 사실은 그 편입 비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얼마라고 좀 추정은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 전체 국내 주식형 전체 펀드의 펀드 설정에, 네, 예. 펀드 설정의 원본은 그러니까 설정의 기준으로 이제 288조 원이고요. 네네네. 이제 주식형이 설정 원본으로 보면 지난 22일자 기준으로 한 62조 3천억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요. 네. 62조 원 넘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펀드 환매 대기 물량은 이제 설정 원본으로만 보면 62조 원 정도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작다고 적은 건지 큰 그러니까 건지 그냥 요 정도 물음 남아 자체가 있다. 조금 이제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환매가 얼마나 나올 거냐라고 네. 물어보신다면 네. 앞으로는 한 62조 네, 설정 원본으로 봤을 때는 60조 원이 남았다 이렇게 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시장에 부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계속 이 펀드 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지수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남아있는 펀드 환매 물량은 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허 의원님 한 62조 정도, 60조 원 정도 지금 남아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상으로는요. 예.
지금 뭐 정확하게 환매가 얼마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경험칙으로 해서 네. 작년 때 어느 정도 나왔고, 그다음 아까 이제 환매 기준점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입되었던 물량을 어느 정도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내지는 손실을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뭐 환매 대기 물량 한 5% 그러니까 주식형 수익증권의 연간 단위로 해서 총 지금 제 기준은 지금 82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5% 수준 정도가 뭐 연간 단위에서 청산이 돼서 나왔다. 환매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본다라면은 뭐 약 4조 원대. 뭐 증권사 기준에서 보면 한 3조 2천억대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뭐 8천억 정도 차이 나는데, 뭐 그거는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저도 추산을 말씀드릴 뿐이고 증권사 쪽에서도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펀드를 가입했던 분들의 성향입니다. 네. 지금 그렇죠. 2010년, 11년도 같은 경우에 주가 고점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 사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됐었거든요. 그게 주가가 또 다시 빠진다라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손절매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1분기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미국의 흐름이라든지 뭐 긍정적이고 중국도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기대 이익률 자체가 좀 높아진단 말이죠. 사실 펀드 가입에도 뭐 수수료하고 뭐 이거 한 1, 2% 가까이 이렇게 차포 떼고 나면은 5% 수익 가지고 하면은 펀드 가입하시겠습니까? 은행에 정기적금 뭐 이율 낮지만은 뭐 안전하게 신경 안 쓰고 그거 가입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대 이익률 자체가 5에서 5% 정도에서 지금 한 8에서 10% 정도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이제 손절매 물량들을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 1900에서 1950 정도에서 가입했던 분들이 1950에서 2000포인트에서 물량을 좀 드러냈다시피 지금 또 가입해서 들어오는 물량들 거의 신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050 이상 정도는 돼야 최소한 마진 5% 이상은 돼야 이분들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실 매물 공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라인에서. 그래서 여기서 뭔가 또 신호가 나오면은 바로 또 2030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제 경험상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2011년, 12, 13년도 해서 지금 현물을 지금 20에서 30조 가까이 매수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또 한 8조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판분들은 개인, 그다음에 투신권 환매 요구로 해서 판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2050포인트 이상으로 슈팅을 시키면은 그때서 펀드가 판매보다 유입이 돼서 들어오지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나올 결론인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이혜진 기자, 증권가 쪽에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연고점의 지속 여부,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의 자금에 좀 우리 증시를 맡기는 건 좀 불안스럽지만 외국인이 기관의 환매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곳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 지표가 계속 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좀 이유로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 글로벌 경제 지표 회복 시그널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부분이라면 외국인이 이제 다양한 업종을 고르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에 특별히 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 강도가 이 펀드 환매 이 강도를 좀 압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코스피가 2050선 무리 없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한 편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2050선 돌파 역시 무리가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 강도가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50선을 일단 돌파한 이후에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좀 접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전략은 종목별 대응 전략에 좀 치중을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소비라든지 또 유통업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역시 좀 비슷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펀드 환매 압박을 좀 압도할 것이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은행과 자동차 업종에 좀 주목을 할 것을 권하고 있고 또 이 낙폭과대주 중심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질 것에 대비해서 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동양증권 의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환매 강도가 과거보다는 약해졌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매 대기 수요도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코스피 2050선 무리 없이 돌파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증권이라든지 항공, 건설 그리고 화학주 같은 좀 낙폭이 그동안 과대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좀 눈여겨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입니다. 펀드 환매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펀드 환매 대비 외국인 매수 강도가 과거에 지난 2012년에는 2.1배였는데 이것이 2.6배까지 올라섰다라는 점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외국인 매수로 펀드 환매가 이제 극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요인은 환매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상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움직이는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군들을 보다 더 유리하게 보는 것도 증권사의 좀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허 의원님, 네. 앞서서 205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이동근 전문가님은 오히려 더 지금 현재 펀드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 마의 구간, 지금부터 2050포인트 구간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올라갈 것인지, 우리가 네, 원하는 네. 23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네. 2000선 이상 뚫고 가려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그렇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그 새 주도주는 아닐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닝 모멘텀이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축이 이제 환율 변수인데 환율이 워낙에 이제 글쎄 정부에서 이제 얼마나 받쳐줄지는 그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 큰 흐름 자체로 워낙 강세가 정황상으로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정부 쪽 대응과 무관하게 좀 원하는 강세가 이른다는 전망을 해보면 내수주가 좀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수주는 그 새로운 주도주로서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지수의 어떤 그 레벨업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시총을 보면 이제 금융 섹터가 한 150조가 됩니다. 지난 그 주말 기준으로요. 그리고 음식료가 한 30조. 뭐 제약이랑 통신 이런 쪽들이 한 14조 31조 원, 그리고 건설이 한 25조, 그리고 철강이 한 53조 원, 또 유통이 66조.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는 사실 이제 조금 애매해서 빼놨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도 한 100조가 넘어가는데 제외를 해놨고요. 또 전기 가스가 한 36조 원 정도가 돼서 전체가 한 400조 원 가량이 내수 관련주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내수라고 100%다 내수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 시총 대비로 한 3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만 지수가 한쪽으로 아주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판단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일정 구간대에 등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흐름세는 계속 우상향하긴 하지만 굉장히 더디다라는. 저는 지적을 개인적으로 보신 지금 거예요? 구간에서는 네. 아주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동근 전문가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050포인트 넘기면 정말 펀드가 더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 지금 연고점을 보니까 한 2022, 2025포인트 정도가 되면 연고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지, 모멘텀은 있을지, 그리고 허 의원님의 생각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20을 돌파해서 2050으로 완전히 이제 우상향으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또 조화철, 또 예, 종목 업종별 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지수는 이제 받쳐주었지 새로운 업종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업종이 이제 나와야 이제 새롭게 이제 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시총 상위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 부담 때문에 크게 위쪽으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업종들이 치고 가지 못하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 중국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지난번에 이제 HSBC 제조업 PMI 예비 추정치가 49.7이 나왔습니다. 48.1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경기에 어떤 흐름 확신을 주게 된다라면은 관련한 섹터, 뭐 내수주가 시총 비중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 중국 섹터 쪽에서 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흐름들을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가 지금 한 1,020원대 초중반 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의 환율이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익 구조가 개선이 된다 이런 신호가 안 나오면은 그 업종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않더라도 원화 가치가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매도보다는 적어도 보유에 대한 어떤 유혹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쪽에서는 큰 매물보다는 그냥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 쪽 요 정도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이제 강세 포지션을 지금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쪽에도 그렇고 현물 쪽에도 그렇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제가 그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2020포인트 정도 단기로 이제 단기 고점을 봤거든요. 네. 이제 빠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좀 부양해주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2050 정도 가는 거는 이제 아마 6월 초 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 한 6월 초까지는 좀 이런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면서 좀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어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등락 매물 소화가 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펀드화면에 대한 얘기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동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함께 해봤습니다.